네, 이번 시간에는 전략적 경영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략적 경영의 추진 과정은 1단계 기업 사명의 명확화, 2단계 외부 환경과 내부 능력의 분석, 3단계 경영 전략 대안의 수립, 4단계 경영 전략의 실행, 5단계 전략적 경영 결과의 평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주요 과제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는 전략을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하고 실행하는가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방안 또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1단계 기업 사명의 명확화에 대해서 알아보죠. 전략적 목표, strategic goal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명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corporate mission이죠. 사업의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임할 때 그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명감이 없고 무엇이 사명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기업 사명이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시장 고객에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기업 존립의 근거를 의미합니다. 이는 전략적 경영의 구도를 설정하는 어떤 장일 뿐만 아니라 전략 사업 영역의 설정과 전략 수립의 전 과정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전략적 목표 설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명을 갖고 사업에 임하고 있느냐, 어떤 가치를 고객에게 주려고 하느냐 라는 것을 명확히 할 때 비로소 기업은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략 사업 영역 (strategic domain이라는 것은 회사,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 집합 또는 생존 영역을 의미하는데, 만약 기업 활동을 전쟁에 비유한다면 전략 사업 영역은 바로 전쟁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에서 어떤 싸움터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처럼 전략 사업 영역을 설정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 기회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 사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기업은 사업의 전개 방향을 명확히 하고 전사적 비전과 전략적 의도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죠. 또한 기업 사명은 세부적인 전략 목표의 기초가 됩니다. 전략 사업 영역을 결정하면 그 영역에서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를 세부 목표로서 설정해야 되는데, 기업 사명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전략 관리의 지침이 필요한데, 이것이 전략적 목표죠. 전략 목표가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 사명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전략적 경영의 궁극 목표는 기업 사명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 목표가 기업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 전략 목표는 반드시 조직 내부 구성원들이 수용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조직 내 구성원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인 것이죠. 만약 전략 목표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문화에 배치되어서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전략은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셋째, 전략적 목표는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겠죠. 전략 목표가 기업의 능력을 초과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구성원들의 좌절감만 안겨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략 목표는 구성원들이 도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전략적 경영은 오랜 기간에 걸쳐 실행되기 때문에 실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많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 목표는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전략 목표는 구체적인 정량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 통제가 가능하겠죠. 전략적 경영이 실제로 기업 가치의 극대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표가 구체적으로 계량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부 환경과 내부 능력 분석의 2단계입니다.
전략적 경영을 추진하는 두 번째 단계인데요. 기업 사명과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의 경영 전략을 선택하기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외부 환경 요인과 내부 능력 요인들입니다. 외부 환경 분석은 크게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으로 나눕니다. 기회 요인은 현재 혹은 미래 기업 활동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이고 또 위험 요인은 현재 또는 미래 기업 활동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환경 요인인 거죠. 예를 들어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이나 정부의 규제나 공급업체의 교섭력 강화, 급격한 소비자 욕구 변화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외부 환경 요인을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으로 분류하는 데 있어 유의할 점은 동일한 환경 요인이라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기회 요인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반대로 위험 요인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부 능력 분석은 기업 내부의 강점과 약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환경의 기회 중 기업이 실제로 확연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활동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회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기업이 그러한 성장 기회를 활용할 만한 충분한 자원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진정한 기회 요인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기업 내부의 강점은 기업이 참여하는 시장의 욕구 및 경쟁자에 대해서 경쟁 우위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 내부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업 내부의 약점은 기업이 효과적인 경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심각한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원, 기술, 능력 면에서 제한이나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에 따라서 또 외부 환경 요인과 내부 능력 분석에 따라서 스왓 분석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스왓 분석은 전략이 외부 상황과 내부 능력 간의 강력한 적합관계를 창출해야 된다는 원칙 하에서 전략적 상황 요인들 간의 관계를 요약하여 전략적 대안들을 개발 수립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일종의 분석 도구입니다. 자, 페이지 265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수압 분석은 opportunity와 threat, 기회와 위협, 그리고 강점과 약점을 놓고, 자, 강점, 기회이면서도 내부 자원이 강점을 갖고 있으면 기회 활용을 위해서 강점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약점이 있으면 기회 활용을 위해서 약점을 보완하는 상황이겠죠. 반면 위협인데 내부적으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다면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약점을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점을 보완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수압 분석은 자원과 능력에 대한 시스템적인 분석에서 시작합니다. 특별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3단계는 경영전략 대안의 수립 단계입니다. 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은 전략을 수행하는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영전략의 수준은 경영자가 당면하는 의사결정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서 기업 차원의 수준 전략입니다. 사업 전략, 사업 수준의 전략이죠. 국제 경영 전략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업 수준에서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기업 전략과 사업 전략의 관계는 기업 활동의 범위에 따라서 어떤 사업에 진입하고 탈퇴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기업 전략이죠. 그리고 사업 전략은 사업 단위별로 어떻게 경쟁 우위를 창출하고 유지할 것인가 라는 것이 사업 전략입니다. 양자는 기업 전략, 사업 전략은 궁극적으로 회사 전체가 기업이 경쟁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도록 할 것인가 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전략은 기업의 활동 범위를 어떤 사업에 진입하고 탈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구축 전략, 기업의 사업 구성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는 다각화 전략, 진입 전략, 인수합병 전략, 전략적 제휴, 사업 집중 전략, 철수 전략, 청산 전략, 턴어라운드 전략들이 포함됩니다. 경쟁 우위는 사업 전략 단위에서 사업 전략이기 때문에 각 사업 단위가 경쟁력, 즉 차별화, 원가 우위 측면에서 우위를 갖게끔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기업 전략과 사업 전략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업 수준에서의 경영 전략은 바로 기업 전략의 하부입니다. 이를테면 XYZ 가전회사가
기업 전략 측면에서 어떤 사업에 진출할 것이냐라는 결정을 한다면 각 사업 단위, 스트레이트 비즈니스 유니트, 텔레비전, 음향기기, 세탁기, 냉장고, 엘리베이터가 각각의 아이템들이 품질과 원가 측면에서 우위를 갖게끔 하는 그런 전략적인 과제가 바로 사업 전략에 해당합니다. 경영 전략, 즉 전략적 경영의 실행은 전략적 실행 주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전략 실행 저항을 최소화시키며 전략 실행을 위한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략적 경영의 계획 과정이 아무리 만족스럽게 만들어져 있어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아무런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세 가지 문제, 전략 실행 주체 역할 문제라든가 저항의 최소화 문제라든가 전략 실행의 최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전략 실행 주체의 역할은 이 실행 주체니까 최고 경영층 전략 실행 책임자가 주체가 되는 거죠. 전략 실행 과정에서 최고 경영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하나는 새로운 전략 추진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최고 경영층이 선택된 전략에 대해서 강한 몰입을 하는 경우에 조직 구성원들의 경영 전략에 대한 몰입감도 역시 높아지게 될 것이겠죠. 전략 실행 저항의 최소화 문제는 아무리 훌륭한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 대안을 수립하였다 하더라도 실행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략적 경영의 실행은 보통 조직 내부의 많은 변화를 요구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된 이런 변화에 저항을 하게 되죠. 따라서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변화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시키고 오히려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죠. 이러한 부분은 특히 인사 관리, 모티베이션과 리더십의 문제와 바로 연결됩니다. 전략 실행을 위한 제도화는 이 전략 실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구성원들의 활동 및 행동들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예산이나 정책 혹은 절차를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제 프로그램 전략 실행을 위해서 설정된 세부적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이나 단계들을 명시하는 것이죠. 자, 성공적인 전략 실행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예산, 정책들이 조직 내부의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행동 과정에 스며들어서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5단계 전략 결과의 평가입니다. 전략적 경영 결과의 평가는 통제 관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planning, doing, seeing 통제인데요. 즉, 첫 번째가 전략적 통제 요소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전략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었고 전략의 실제 성과와 계획된 성과 간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평가 결과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을 피드백하는 그런 활동이 바로 전략 통제의 3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략 통제의 방식은 사전 통제, 사후 통제, 진행 통제, 가부 통제로 나눠집니다. 사전 통제는 전략 실행 이전의 투입 요소와 산출 결과를 검토하는 것을 말하고요. 사후 통제란 전략 목표 달성 이후의 통제 방식을 말합니다. 진행 통제는 표준 또는 목표와의 편차수를 수정하는 그런 통제 방식을 진행 통제라 하고, 가부 통제는 다수 단계의 업무에 대한 단계별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략적 경영의 체계와 사업 재구축 전략을 살펴보죠. 전략적 경영의 체계는 이 기업 활동의 범위를 얘기하는 그 기업 전략과 사업 단위가 어떻게 경쟁 우위를 갖도록 할 것이냐라는 그 사업 단위에서의 경쟁 전략,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략적 경영의 그 체계에 있어서 기업 수의 전략적 경영의 유형으로는 성장 전략, 성장 전략에는 집중 전략, 수직적 통합 전략, 다각화 전략, 인수합병 전략이 해당되고요. 안정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기 전략이 있네요. 재기 전략, 우회 전략과 또는 전환 전략이 있습니다. 성장 전략은 사업 확장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현재의 사업 전략에 더욱 집중하거나
현재의 사업 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그런 새로운 사업 기회를 추구함으로써 사업 다각화를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확장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환경 변화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새로운 수요와 제품을 창조하려고 하는 그런 환경 조직의 그러니까 조직이 환경 적응적인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 집중 전략은 사업과 시장을 소수의 핵심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시장 내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수직적 통합 전략은 기업의 제품 생산, 판매, 가치 창출 활동과 관련되는 다른 기업, 즉 공급원이나 제품 판매자와 같이 산업의 생산 분배 연결고리에 있는 다른 단계에 있는 기업을 통합하는 전략이지요. 다음으로 다각화 전략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이 사업을 도모하는 경우에 직면하게 되는 그 부분인데, 다각화 전략은 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에 진출하는 관련 다각화와 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비관련 다각화가 있습니다. 다각화 전략은 앤소프의 스트래티지 전략 매트리스를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됩니다. 관련 다각화는 현재 기업의 사업 분야와 공통적인 활동 요소를 공유하는 사업이나 유사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말하고, 이 관련 다각화는 특정 기업 활동 요소를 여러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의 이점을 여러 사업들이 활용함으로써 기업 전체의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전략이죠. 반면 비관련 다각화 전략은 기존의 사업 분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 즉 현재의 사업 분야와 기술, 시장, 유통망 등에 있어 공통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으로 다각화하는 전략입니다. 기업들이 비관련 다각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여러 산업에 참여함으로써 경영 위험을 분산시키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부문으로 수익성이 약한 사업부문을 보완함으로써 전사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추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 사업의 매력성이 떨어지거나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하는데 기업이 특별한 핵심 역량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비관련 다각화가 추진되죠. 셋째로 다른 사업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외부로부터 특별히 매력적인 기회가 주어질 때 비관련 다각화가 추진됩니다. 네 번째로 경영자가 참여산업의 선정과 인수기업의 선정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또는 경영자나 소유자가 강한 성장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비관련 다각화가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앤서프 매트릭스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soff matrix. All types of business strive for growth, but growth can take many forms and can be achieved by many different means. The question is how to compare strategies and to decide which is best. The Ansoff Product Market Matrix is a tool to help businesses analyse and plan strategies for growth, and to attach levels of risk when assessing and comparing different strategies. First published by mathematician Igor Ansoff in 1957, the Ansoff matrix concentrates on two main areas of activity: products and markets. Within each of these areas, we consider the current, already existing activities of the business, and also potential new products and markets which can be developed. By considering the ways in which new products and markets differ from established activities,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may force us to enter uncharted territories, we can also establish the element of risk, while choosing and plotting a coherent strategy for growth. The farther from current successes a new strategy takes us, the higher the associated risk. Looking at the Ansoff matrix in generic form, it has four zones, with current, i.e. existing, and new options for each of the product and market criteria. Market penetration. This is the comfort zone of current products being supplied into the existing market. Potential for growth still exists, however,
in consolidating and increasing market share, selling more products to existing customers, or finding new customers within these existing markets. These kind of market penetration strategies are considered relatively low risk, as both the product and customers are to an extent known quantities. Product development. New products for current markets. This strategy requires development of new products to supply into existing markets. Market share is increased by selling existing customers new products related to those already familiar to the market and building on the brand name. Market development. New markets for current products. The market development strategy involves finding new markets for existing products. Products can be, for example, repackaged or promoted to appeal to a new group or demographic, in the way that, for example, Coke Zero, which is essentially the same product as Diet Coke, but sells mostly to female customers, was packaged and advertised to appeal more to men. Marketing and promotional activities such as advertising and social media are especially valuable for market development strategies. Diversification. New products, new markets. Diversification involves identifying new markets in which the business is currently not active and developing new products to sell into them. This is the most high-risk strategy with the most unknowns. Diversification is further divided into related diversification, identifying new markets or developing new products which are related to existing activities, for example, developing a new related product to appeal to a younger market, and unrelated diversification, developing new products unrelated to the existing product lines or types and selling them into new markets where the business or brand is not associated with this product type, the highest risk level. Example, Apple iPod. 다음으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 이룹니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그런 분석 기법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개발한 BCG 매트릭스 기법이 있습니다. BCG 매트릭스 기법은 성장 점유율 매트릭스라고도 하는데 시장 성장률을 한 축으로 놓고 또 다른 한 축은 상대적 시장 점유율을 놓고 분석을 합니다. 시장 성장률이 높고 낮음,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높고 낮음을 놓고 봤을 때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스트레티지 비즈니스 유닛, 제품 아이템이 어느 매트릭스, 어느 부분에 해당되느냐라는 것을 포지셔닝 함으로써 전사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상태를 점검하고 매니징 하려고 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률이 높고 상대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경우는 스타 기업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캐시카우라고 합니다. 이 사업 아이템은 성숙기에 다다라서 쇠퇴로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 시장 성장률이 높은데 아직 자사의 시장 점유율이 낮은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리 전개된다는 의미에서 프로블럼 차일드라고 합니다. 반면 시장 성장률도 낮고 상대적 시장 점유율도 낮은 것을 도그라 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철수 전략을 통해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BCG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사업 단위들의 성공과 실패 순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성공 중이었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순환 구조는 이 도구 사업은 거의 없고 문제아 사업을 스타 사업으로 만들고 스타 사업은 현금 조소의 캐시카우로 만든 후에 현금 캐시카우를 다시 문제아 사업으로 이렇게 선순환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성공의 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회사가 실패하는 쇠퇴하는 그런 그 메커니즘은 사업 아이템이 문제아에서 계로 바뀌거나 현금 조소 캐시카우에서 도구 사업으로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이 낮은 그런 상태, 성장률이 낮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낮은 상태로 가거나 스타인 사업도 문제아 상태나 도구 상태로 옮겨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회사는 도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